그러면 지금 한국의 그 국내 금융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도 사실 이제 ESG 금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조금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ESG가 좀 제대로 그 아까 이제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커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이게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더 이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ESG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크게 많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국내 ESG 펀드가 41개, 4,600억 정도고요. 펀드 수가 꽤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그 SRI 펀드라고 해서 책임 투자 펀드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인데요. 그거는 이제 1조 한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벌써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ESG 채권 발행, 그러니까 뭐 그린본드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린본드 발행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또 리서치 센터 내 ESG 기능도 확대를 하고 또 자체적인 ESG 스코어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ESG 투자에 그래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동안 좀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이제 마일스톤을 거쳐왔는데 주로 이제 그 뭐 좀 지배구조 내지 스튜어드십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많이 좀 해왔고요. 근데 이제 금년 그 2020년 1월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13년 만에 기금 운영 원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었네. 네, 올해 코로나 1월 직전이네요. 네, 코로나 직전에. 그래서 이제 기존 5대 운영 원칙이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이렇게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6번째 원칙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만큼 이제 그 국민연금도 이 원칙과 이 관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현재 지금 2019년 말 기준인데요. 책임 투자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ESG 성격은 자산은 32조 원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AUM이 737조 원이니까 4.4%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크지는 않지만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국내 채권 위탁 자산이 43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모두 ESG 전략으로 이제 운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변화가 크겠네요. 투자만이 아니라. 네, 채권 시장도 굉장히 변화가 큰데요. 그 사실은 이제 또 그 ESG 투자 뭐 ETF나 이런 시장보다도 오히려 사실 또 큰 시장이 채권 시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본드라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린본드는 말 그대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그런 어떤 그냥 환경 특히 이 이제 기후 대응,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투자로 하는 게 이제 그 그린본드고요. 맨 먼저 그 외화 채권으로 그 달러화 표시 그 한국물이 발행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98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뭐 한 10조 정도가 넘는 돈이죠. 한국 정부도 또 외평채로 그린본드를 5억 달러를 발행을 한 적이 있고요. 원화로도 그린본드가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최초로 원화 그린본드를 3천억 원을 최초로 발행을 했었고요. 민간 기업도 이제 작년 9월부터 SK에너지가 이제 발행을 하면서 민간 기업도 이렇게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채권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한 1%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비중이 이 정도지만 앞으로 계속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기에 그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과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우수 조건, 그린 그 뭐죠? 조건에 맞는 ESG 조건에 맞는 기업,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니까 당연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가능하면 ESG 조건이 지수가 뛰어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향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특히 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ESG 성과를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추적을 해봤고요. 근데 그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것과 일반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성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벤치마크라고 하고 ESG의 어떤 그런 성과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아웃퍼폼을 해왔던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성과가 증명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그 ESG 투자의 성과가 아웃퍼폼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조만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감원의 발표를 보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28년 국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11.7%까지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슈가 단지 이제 어떤 뭐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독 당국들 또는 중앙은행들, 심지어는 중앙은행까지도 기후 위기가 어떤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 위기가 우리 어떤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어떤 뭐 그 위기의 양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4% 정도까지 BIS 비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그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제 4%로 정말 BIS 비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국내 은행들의 BIS 평균이 약 한 14%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뭐 10%포인트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은행들 자기자본 총액이 뭐 대략 한 160조, 150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게 4%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60조가 14%였는데 그게 4%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의 100조 이상의 자기자본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100조라는 규모가 뭐 작은 규모는 결코 아닙니다만, 기후 위기에 정말 뭐 아주 정말 심각한 기후 위기가 온다면 뭐 더 큰 엄청난 게 올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러게 오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내 은행들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럼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듯이 저런 ESG 기업, 네. 환경 그린 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화석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대출이나 이런 거를 줄여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 지향하는 바는 뭐 금융기관이 뭐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뭐 그 금융을 좀 철회를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금융을 집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 구조를 바꿔 나가고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뭔가 그런 구조 조정을 금융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은행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사실 금감원에서 이제 지침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화석 관련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어떤 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과 그런 기업과의 그 금융기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게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은 뭐 이미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들 중에서 탈석탄을 선언하는 그 금융기관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성 금융사들이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에서도 네. 사실 이런 석탄과 관련된 금융 지원을 했었는데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또 금융그룹 중에서는 KB, 또 뭐 우리가 이미 탈석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을 통해서 사회 구조, 그다음에 에너지 구조의 이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제가 그 다른 인터뷰에서 그 미국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걸 했잖아요. 그 네. 탄소 제로 그 네. 선언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 이미 기존에 과거에 과거 뭐 몇 년 전서부터 그 아리백이라고 해서 기업들 민간 차원에서 그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탄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네. 그것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과 그러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제재가 나중에 가해질 것이다. 수출하기가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게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뭐 RE100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움직임도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게 지금 그 EU에서 지금 이제 그 벌써 이미 논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국가의 이건 이제 특정 제품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의 탄소 배출 노력이 미흡하면 그 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그 제품에는 관세를 별도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국경세고요. EU는 상당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벌써 이야기 나온 지가 한 뭐 2, 3년이 넘었고 이제 입법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그 뭐랄까 탈탄소 이 움직임은 글로벌리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살아남는 거 그리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얼마나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사실 우리 산업계는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산업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제조업 위주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뭐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철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세 번째가 이제 시멘트, 뭐 모두 다 이제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제조업을 이끌어온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좀 아픈 분야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에 사실은 동참하지 않을 특히 우리처럼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제 위기도 있는 거죠. 진짜 뭐 아리백만 적용한다고 해도 뭐 아리백 우리 뭐 친환경 그 어떤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지 않은 제품을 수출 못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신흥국가들 그리고 좀 가난한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한테는 좀 불리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탄소를 막 뿜어대면서 경제를 그 성장시키고 국가의 뭐라 그럴까 국부를 늘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세계를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그러면 이제 와서 밑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전 지구적인 탄소 감축을 사실 어렵게 만드는 이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파리 협정 이전에는 그 교토정서 체제라든지 그 전에 이제 UNFCC라는 체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다 이제 선진국들에게만 감축 목표를 줬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도 거의 빠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해보다 보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탄소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맨날 근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사실 하나의 같은 그 운명체입니다. 네. 뭐 중국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가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파리 협정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리 협정에서는 그 강제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내봐라. 그 대신 너네들이 그거를 지켜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어떤 법적인 그 제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기후악당이라든지 그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또 지나갈 때가 오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린스완, 그러니까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한 어떤 재해가 찾아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강력해지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이 ESG를 모두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뭐 중국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니까. 중국도 이번에 뭐 쌍순환 그 발표하면서 네. 오중전인가요? 거기서 발표했잖아요. 네네. 시진핑 30년인가요? 35년까지 거기도 뭐 탄소 제로 하겠다. 50년입니다. 50년? 네. 50년까지. 네, 거기도 뭐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에너지도 많이 네네. 사용하는 국가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정말 저개발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정말 피해는 보면서 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만든 게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는 GC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예, 그게 이제 국제 탄소 펀드라고 해서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뭐 전 세계적인 사실 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데 주로 그런 이제 저개발국에 이제 투자를 해주는 이제 그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개발도상국가나 이런데 그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원조해주는 네네. 그러한 형태로 맞습니다. 예, 탄소와 관련된 네네. 피해를 받는 저개발 국가들, 네. 그 국가들에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펀드를 공동으로 예, 아마 선진국들이 뭐 미국도 돈을 내고 근데 상당히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뭐 사실 너무 많은 나라들이 이 탄소 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공장을 그렇죠. 운영 못 하니까. 네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규역 같은 거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런 데서 해야 돼 하면은 그 뭐 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분명한 거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50년까지 탄소를 뭐 제로화 하겠다 발표는 했지만 그게 과연 다른 나라들이 용인해 줄 만큼의 어떤 시계열이냐 이게 더 땡겨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30년? 35년 몇 년이죠? 아니, 미국도 50년입니다. 미국도 50년이에요? 네. 제가 3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뭐죠? 그거는 이제 저거를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를 그 판매를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게 이제 30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30년, 35년 국가별로. 그래서 탄소 제로 선언은 50년으로 그럼 글로벌리 이게 합의상이라고 봐야겠네요. 대부분 50년을. 네. 하여튼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단 뭐 전기차 아닌 다음에는 좀 팔아먹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 35년 사이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맞춰서 확확 바뀌는 것 같고, 근데 그 바뀌는 이면에는 결국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어떤 뭐 말씀하신 그린스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어떤 그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나라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ESG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블랙스완만 듣다가 오늘 또 그린스완이라는 걸 또 오늘 알게 됐네요. 그린스완. 근데 사실 좀 우습게 올 초만 해도 좀 이렇게 한쪽 귀로 흘렸을 것 같은데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지구를 병들게 하는 행위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그 몇 배로 갑절해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실 팬데믹이 뭐 가져다 준 어떤 부수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후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기업들이나 이런 뭐 정부도 뭐 바뀌고 기업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개인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개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또 어떤 좋은 학습의 기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죠. 그리고 여기다 쓰는 돈, 이렇게 아끼는 데 들어가는 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물론 뭐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이렇게 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가지고도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혹은 뭐 2단계, 3단계 되면서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매출 줄어들고 하는 거 보면은 예방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되는 비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그냥 그 번역하면 완화지만 좀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탄소 감축입니다. 감축이 물론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만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적응을 하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는 이미 진행형인데 그냥 탄소 감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따라서 뭐 특히 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저소득층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내지 계층들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모두가 같이 다 이거는 뭐 개인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합류를 해야 되는 아젠다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나라들은 좀 잘 사는 나라들에서 좀 배려를 해주고, 그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지원 같은 게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결국은 공동체 운명이죠. 뭐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린스완, 블랙스완 못지않게 공포스럽다는 그린스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들이나 금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까지 한국그린파이낸스연구소 김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